JP모건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6%로 바꿔보면 과연 기업 가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외국계 증권사에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9일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제시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셀트리온이 37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만원입니다. 즉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해당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의 약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9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셀트리온 측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JP모건의 보고서는 경쟁사 대비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라고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P모건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은 셀트리온 측의 입장처럼 정말 그 보고서가 단순히 짜맞추기식으로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JP모건의 보고서에 실린 내용, 이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은 자체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를 평가하면서 경쟁사 A는 PER이 158배, 그런데 셀트리온은 76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7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더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사실상 매도죠. 하지만 PER이 훨씬 높은 경쟁사 A는 중립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쟁사 A라고 평가했지만 기사를 몇 개 찾아보면 경쟁사 A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보고서에 실린 이 PER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2021년 예상 EPS를 역산을 해보면 주가를 PER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을 역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2021년 예상 EPS, 이거는 JP모건이 제시한 값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00원, 셀트리온은 3,928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30원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현재 나온 EPS 기준으로, 현재 나온 EPS라고 하면 2분기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연환산, 즉 12개월 합산 EPS죠. 이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감률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현재 EPS보다 2021년 예상 EPS가 7.5% 감소하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32%,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PER이 높은 주식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PER이 가장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1년 예상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이죠. 그런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EPS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립,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중 축소, 즉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셀트리온 그룹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DCF 가치평가법,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반박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DCF 밸류에이션 경우 연구 성장률 가정치에 따라서 주당 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진 특성이 있다. 연구 성장률 가정치는 셀트리온은 4%, 경쟁사 A는 6%로 가정을 했다. 만약에 셀트리온의 연구 성장률을 6%로 가정할 경우 주당 가치는 40만원 이상으로 크게 오른다. 결과적으로 DCF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DCF 가치 평가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DCF란 Discounted Cash Flow라고 해서 그 기업이 미래에 발생시킬
잉여 현금 흐름 이 부분을 다 구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다 더한 값을 바로 DCF 가치 평가 방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왜 잉여 현금이냐? 순이익은 장부상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발생한 매출액 이것은 아직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이익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공장 짓기,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은 다 비용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제외를 시키고 순수 주주의 몫으로 남은 현금 이것을 잉여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만큼 발생을 시킬 것이냐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거예요. 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느냐? 일단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익 불확실성. 기업은 사실 은행의 이자처럼 따박따박 그만큼의 현금을 쥐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F 방식이 사실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방법이 말이 안 된다라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DCF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엑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잉여현금 추정기간은 5년이고 6년 차부터는 영구 잉여현금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할인율, 앞서서 우리가 향후 발생한 잉여현금 흐름을 할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할인율을 일단 7.5%로 가정을 했고 추정기간, 우리가 5년 동안의 그 기업의 잉여현금을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추정기간 동안 잉여현금 성장률은 10%. 그리고 6년 차부터는 사실상 추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보다는 그 성장률을 좀 낮게 잡고 대신에 그만큼 앞으로 평생 동안 그 기업이 영속할 때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성장률은 4%로 여기에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차에 그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이 1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기간이 5년까지니까 이 5년까지는 매년 10%씩 이렇게 잉여현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할인율. 자, 할인율이 7.5%니까 1.75 이것을 잉여현금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00 나누기 1.75를 하면은 이렇게 93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7.5%만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이니까 이 7.5%를 두 번 할인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075의 제곱, 1.156 이만큼을 나눠주면 95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차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년차부터는 이 146억 원이라는 잉여현금 흐름이 영구적으로 특정 성장률만큼 성장을 하면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구 잉여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잉여현금 흐름을 할인율 마이너스 영구 성장률 그 값으로 나눠줍니다. 즉 여기에서는 146억을 할인율이 7.5%니까 여기에서 4%를 뺀 즉 3.5%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구 잉여현금 흐름은 총 4,183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추정기간 잉여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영구 잉여현금 흐름 이 부분을 더하니까 4,670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측에서 말한 것처럼 영구 성장률을 4%가 아니라 6%로 바꿔보면 과연 기업 가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시다시피 1조 원이 넘게 나옵니다. 4%로 했던 것보다 2%포인트 높게 잡으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게 나와버렸어요. 즉, 2배 정도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다. 앞서 셀트리온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변수값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셀트리온의 반박 자료가 더 논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셀트리온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JP모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 보고서 원문을 구할 수 없어서 정확한 부분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검색을 통해서 왜 JP모건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안 좋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램시마, 투룩시마, 셀트리온의
주력 파이프라인이죠. 현재 점유율이 60%, 40%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는 침체 또는 하락세에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미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자, 이런 식으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영업 환경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9월 1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그나마 최근 3개월간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셀트리온의 좋은 점, 그 다음에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실제 램시마의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3%포인트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특성상 6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JP 모건에서 지적한 대로 후발주자들의 등장, 즉 경쟁이 과열된다는 거죠. 매년 상승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바이오 시밀러는 어느 순간 매년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여기까지는 JP 모건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램시마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경쟁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마진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램시마는 유럽에서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에서 9개월 차 18.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후발주자인 화이자, 룩시엔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째 4.8%, 헙세틴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4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대요. 그 중에서 암젠사의 칸진티만이 출시 13개월 차에 30%에서 점유율을 달성했을 뿐 나머지 3개사의 바이오시밀러는 별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오직 처음 진출한 엠바시만이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미미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그 기업이 만든 약품만이 시장 침투력이 높고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따라서 연달아 진출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현재 천식치료제인 조레어 임상 상상을 올해 7월에 개시했으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을 올해 6월에 개시를 했다. 두 품목 모두 빅 플레이어로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속 바이오시밀러 역시 이렇게 첫 번째로 출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트룩시마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해당 신약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매출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율,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마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이 부분이 언제 출시가 되고 언제 개발이 완료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휴미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허가 신청 준비 중, 유럽에서는 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 대장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레어, 스텔라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된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JP 모건이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개의 기업의 2021년 예상 EPS를 제시를 했는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EPS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제시했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축소로 제시한 그 근거가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DCF 방식이다. 그런데 앞서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다시피 영구 성장률의 변수가 1% 내지는 2%만 조금만 바뀌어도 기업 가치는 2배 이렇게 널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장 기업들은 DCF로 가치 평가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JP 모건의 이 DCF 방식으로 계산한 목표 주가는 크게 의미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 정말 JP 모건의 계산대로 연구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냐? 자, 그 부분은 어디에 달렸느냐? 후속적인 그런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JP 모건의 목표 주가 이 부분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고 향후에 셀트리온이 준비 중인 그런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스케줄을 잘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